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것과 소변이 잘 안 나와서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전립선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남성일 247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의 전립선암 발견율이 소변이 자주 마른 분들보다 2.8배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이상이 생겨도 처음에는 아무 신호도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뚝 끊기거나 혈뇨가 나오거나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을 저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오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립선이 정확히 어떤 기관이고 왜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입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여쭤보기 민망하신 성생활 빈도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10가지 나쁜 습관, 그 하나하나를 차례로 살펴보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대가 전립선 문제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멀어서 소변을 오래 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도 변했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서 현대의 가공식품 중심으로 바뀐 것이 우리 세대의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바꿔나가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에 대해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시작합시다.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알 크기의 기관입니다.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관, 그러니까 요도를 360도로 빙 감싸고 있어요. 이 구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바로 소변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호스를 꽉 잡으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전립선의 원래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알 크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물질로 변환되면서 전립선 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부분의 전립선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약 38%, 60대는 약 62%, 70대에서는 거의 83%가 전립선 비대증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은 10명 중 3명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세대, 우리 남성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립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우시죠.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창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급성 요폐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그 고통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가족들도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민 씨, 올해 68세이신 분이 계십니다. 퇴직 교사 출신으로 정년 이후에도 손주 돌보랴 텃밭 가꾸랴 바쁘게 지내고 계셨어요. 3년 전부터 밤에 소변이 마려워 2번씩 깨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년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시원하게 안 나오는 증상이 생겼는데도 창피해서 아들한테도 말을 못 하셨대요. 결국 아내분이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전립선이 2배 가까이 커진 상태였고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치료 시작이 늦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진작 가서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흔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한테 짐이 안 됩니다. 부끄럽다고 넘기다가 정말 큰일 나면 그게 더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면서도 직접 물어보기 민망해 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성생활 빈도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예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빈도의 성생활, 그리고 자위 행위는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말 듣고 의아하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약 0명의 남성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 달에 20일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월 사회에서 7회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19% 낮았습니다. 반올림에서 20%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19%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18년간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분비물과 잠재적인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하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청소를 안 하면 찌꺼기가 쌓이고 그 찌꺼기가 나쁜 환경을 만들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 남성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여러 번씩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고 골반 근육이 지쳐버립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너무 오랫동안 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전립선이 충혈되면서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세, 농부이신 분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일이 고돼서 그런지 나이 드신 후로 그런 것들을 모두 접어두고 사셨대요. 몇 년이 지나면서 회음부, 그러니까 하복부 아래쪽이 늘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드셨는데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2-3번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잠깐, 하나 더요. 성생활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병, 특히 전립선 주변의 세균 감염입니다. 비위생적인 성관계는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매우 괴로운 질환입니다.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전립선 건강의 기본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10가지 나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우리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0번째 나쁜 습관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나요? 특히 밤에 자다가 깨는 게 싫어서 저녁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해요.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 속에는 요소,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고농도로 농축돼 있어요.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방광 점막에 생긴 염증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립선으로 번지기 쉬워요. 염증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이 서서히 굳어가고 커지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60대 이상 남성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그룹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행 속도가 적절하게 드시는 그룹보다 2.3배 빨랐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종이컵 한 컵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색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거예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낮 시간대에 충분히 채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드시는 건 금물입니다. 우리가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손주들 보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물부터 챙기세요. 9번째 나쁜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거나 바둑이나 장기 두시면서 몇 시간씩 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립선에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회음부, 즉 항문과 고환 사이 부분이 눌리면서 절십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혈액이 잘 안 통하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전립선 세포들이 취약해집니다. 염증에 쉽게 걸리고 점점 굳어가고 커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소변을 끝까지 완전히 비워내지 못해요. 소변이 항상 조금씩 방광에 남는 상태가 되는데 이 남은 소변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세균이 방광에서 번식하고 그게 전립선으로 올라오면 전립선염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주세요.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물 한 잔 드시러 가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TV 프로그램 한 편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 해도 골반 혈액 순환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일이 없었잖아요. 논밭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그 활동량을 이제라도 의식적으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8번째 나쁜 습관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니까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료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카페인이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미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의 압력이 더 높아지고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절박뇨 증상이 심해집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급해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절박뇨인데 카페인이 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불필요한 수축을 일으킵니다.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하면 갑작스럽게 소변이 급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미처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불편한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아요. 단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자기 전에 카페인이 몸 안에 남아있으면 밤에 방광을 자극해서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대신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우리 전통차들이 전립선에도 소화에도 훨씬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보리차 끓여 드시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7번째 나쁜 습관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매운 게 많죠. 김치찌개, 부대찌개, 닭볶음탕, 떡볶이. 맛있죠. 솔직히. 그런데 매일 아주 맵게 드시는 건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비뇨기관도 자극합니다. 이미 예민해진 전립선과 방광에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 방부제, 트랜스 지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나쁜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는 과정을 촉진하는데 바로 이 DHT가 전립선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주범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주 5회 이상 섭취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 진행 속도가 7배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째,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열한 토마토가 더 효과적이에요. 토마토 된장국, 토마토 달걀볶음. 이런 식으로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 호박씨를 드세요.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해서 전립선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생선들의 오메가3 지방산이 전립선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등푸른 생선이 많은 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6번째 나쁜 습관은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지금 자리를 뜨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변이 마려운데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젊었을 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상태가 반복되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요. 탄력이 없는 방광은 소변을 끝까지 짜내지 못합니다.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게 되는 거죠. 꽉 찬 방광은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 압박이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이 점점 굳어지고 비대해져요. 남아있는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방광염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전립선으로 번지면 전립선염이 됩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갑자기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극심한 통증이 오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시고 주무세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거나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이제 잠시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나쁜 습관 중 10번째부터 6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물 적게 마시기, 오래 앉아있기, 카페인 과다 섭취,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 그리고 소변 참기,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이잖아요. 이 정도 습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5번째 나쁜 습관은 담배입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전립선에도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전립선 세포들이 손상됩니다. 흡연은 체내 염증 물질의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의 위험도 높여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흡연 남성의 전립선암 사망률은 비흡연 남성보다 1.9배 높았습니다. 이 차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금연 후 혈관 기능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물론 수십 년 피워온 것을 한 번에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줄여나가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차이가 생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손주들 앞에서 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담배부터 줄여보세요. 4번째 나쁜 습관은 과음입니다. 소주 한두 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음이에요. 술자리가 자주 있으시거나 한 번 드시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을 늘립니다. 동시에 방광의 신경 기능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마신 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씨, 74세, 전직 공무원이신 분이 계십니다. 퇴직 후 동창 모임이 잦아지면서 일주일에 2-3번씩 음주 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자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밤에 소변 때문에 5-6번씩 깨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소변이 뚝뚝 끊기는 증상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술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셨대요. 정태영 씨가 음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 석 달 만에 야간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맥주는 조심하셔야 해요. 맥주에 들어있는 홉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남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면 전립선 비대를 촉진할 수 있어요. 음주량의 기준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소주 2잔에서 3잔 이내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적정선입니다. 3번째 나쁜 습관은 운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운동하기가 점점 힘드시죠.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65세 이상 남성 623명을 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행이 현저히 느렸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한 그룹의 야간요 증상은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37% 적게 나타났습니다. 왜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을 포함한 골반 부위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운동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복부 비만이 있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증가해서 DHT 생성을 촉진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영도 정말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자전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 자전거 안장은 회음부를 직접 압박하기 때문에 전립선에 좋지 않아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특수 안장을 사용하시거나 너무 오래 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그러니까 골반 바닥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이에요. 누워서도 하실 수 있고 앉아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각 동작을 5초간 유지했다가 푸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골반 근육을 강화해서 소변 조절 능력을 높여주고 전립선 주변 혈액 순환도 개선해줍니다.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전립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체내 염증 반응을 높여요. 전립선도 이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반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긴장된 골반 근육은 전립선과 방광을 압박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켜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전립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악화 위험이 1.6배 높았습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전립선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산책, 명상, 가벼운 체조, 취미 활동, 친구분들과의 대화 뭐든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우리 세대는 뭐든 혼자 참고 견디는 걸 미덕으로 여기셨을 텐데 이제는 내 감정과 건강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전립선 건강에 가장 해로운 습관이기도 합니다. 바로 정기 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소변 줄기가 조금 약해지고 밤에 한두 번 깨고 소변 본 후에 뭔가 남은 것 같은 느낌. 이 정도는 다들 나이 들면 그런거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으세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까지 또는 갑자기 소변이 전혀 안 나오는 급성 요폐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립선암은 더 심각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은 남성암 발생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조기에 발견하면 전립선암은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1기, 2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7%를 넘습니다. 거의 완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3기, 4기에 발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세이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병원 검진을 한사코 거부하셨대요. 아이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하러 병원에 가냐. 이 말을 10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임경자 씨가 남편을 억지로 모시고 갔더니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그러니까 PSA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어 있었고 전립선 암이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고 해요. 임경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이 남편을 살린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병원 검진을 거부하시는 남편분, 아버지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세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겁니다. 검진 방법은 간단합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계셨다면 40세부터 1년에 한 번 비뇨의학과에서 검진을 받으세요. PSA 수치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1분도 안 걸리는 짧은 검사입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절약 정신이 강하시잖아요. 검진비보다 치료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검진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자, 이제 전립선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이 2회 미만 섭취한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4% 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토마토보다 가열한 토마토가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 된장국, 토마토를 넣은 각종 찌개, 우리 음식에 토마토를 자연스럽게 넣어 드세요.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베타시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미네랄로 전립선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DHT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호박씨 추출물이 전립선 비대증 보조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효과가 입증돼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의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볶아서 드시면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 우리 바다에서 나는 이 생선들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특히 전립선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점수가 평균 23%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비싼 연어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파는 고등어, 꽁치로 충분해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여러 건 발표돼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항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혀 드시거나 된장과 함께 볶아 드셔도 맛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가열하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살짝 데치는 것이 가장 좋아요. 5번째는 콩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우리 전통 음식에 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해서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 섭취량이 많은 아시아 남성이 서양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장국, 청국장, 두부를 즐겨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나쁜 습관을 정리합니다. 10번째, 물 적게 마시기. 9번째, 오래 앉아있기. 8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 7번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가공식품. 6번째, 소변 참기. 5번째, 흡연. 4번째, 과음. 3번째, 운동 부족. 2번째, 스트레스 방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1번째,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 이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바꿔나갑시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물 조금 더 마시기,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생활에 대해 알아본 것도 기억하세요. 적당한 빈도의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빈도예요. 너무 억지로 참거나 너무 무리하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도 기억하세요. 토마토, 호박씨,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콩.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전통 식단이 이미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50세 이상 남성분이시라면 1년에 한 번 비뇨의학과에서 PSA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계셨다면 40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아직도 자식들,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내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병원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편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전립선 이야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압니다. 우리 세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불편한 것도 참고,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동네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친구들 중에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우리 친구분들께도,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야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버텨냈습니까? 보리밥 먹으면서도 우리 아이들 공부시켰고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강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함께 검진받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 곁에 오래오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 몸이 반드시 변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우리 전립선도 서서히 좋아집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실천하실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